네, 비트코인이 69,000달러 주변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7만 달러 위에서 아직 온전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69,000달러 주변, 그리고 일간 변동 범위가 67,000달러대에서 7만 1,000달러대 후반까지 지금 넓게 열려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자꾸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 어떤 뉴스 때문에 이런 걸까? 이 펀더멘털이 바뀐 게 있나? 거시 환경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특정 뉴스 탓도 펀더멘털 탓도 아닌 어쩌면 우리가 화면에서 잘 보지 못하는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두 개 층으로 움직입니다. 위로는 유동성 얇은 구간에서 이 플로우로 가격을 들어 올리는 패턴, 또 아래로는 월가의 ETF 파생 구조에서 기계적 해지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패턴. 다시 말해서 지금은 개미의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세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먼저 사건 현장 2월 6일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온 과정에서 한 온체인 분석가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위마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은 X 플랫폼에서 단 1시간 만에 주요 거래소와 기관 지갑에서 6만 8천 BTC 규모가 들어오며 가격이 7만 달러까지 밀렸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낸스에서 28,668 BTC,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14,001 BTC, 크라켄에서 8,591 BTC, 인사이더 월렛에서 7,456 BTC, 윈터뮤트 5,192 BTC 등으로 수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우리가 팩트로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분석가 위마르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주장입니다. 시장에 큰 규모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해석을 인위적인 가격 움직임으로 봤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걸 또 거래소들의 작정한 조작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게 또 지나친 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숫자는 때때로 실제 현물 매수 체결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 지갑 재배치, 커스터디 이동, OTC 결제, 정산, 그리고 나서 지갑 이동, 이런 것을 매수처럼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주장이 100% 맞냐 틀리냐를 단정하는 대신에 이 양반 주장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만 뽑아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뽑자면 사실 간단합니다. 유동성이 얇으면 플로우가 차트를 만든다. 지금 같은 구간은 시장이 견고한 현물 수요로 천천히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얇은 유동성 위에서 레버리지와 청산이 뒤엉키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작 폭로에 대한 걸 우리가 다루자는 게 아니고 메커니즘을 해부해서 분석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커니즘은 이 숏청산이 이루어지고 레버리지 롱이 유입되고 이게 또 이러고 나서 덤프로 전환이 되고 양쪽 다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방향이 아닙니다. 청산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만든다 라는 구조입니다. 먼저 가격을 빠르게 들어 올려서 숏 포지션을 청산시킵니다. 숏 청산이 나올 때 차트가 급등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추격 롱을 잡습니다. 레버리지 롱이 쌓이면 그 순간 시장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매도만 나와도 가격이 밀리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롱이 청산되면서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모은 다음에 그물을 걷어버린다. 이게 지금 7만 달러 위에서 지지가 안 나오는 이유와 연결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강해서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면 7만 달러는 지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로 바뀌지 못하고 위로 쐈다가 다시 미끄러집니다. 이건 심리보다 구조의 냄새가
진하다라는 거고, 위마르 같은 사람은 이걸 지금 거래소가 장난질을 하면서 아래쪽 위쪽 다 쓸어먹으면서 돈을 쳐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트 1이 위를 밀어 올리는 현장이라면 파트 2는 아래를 끌어내리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이렇게 갑니다. 거래소 플로우가 위를 흔들었다라면 아래를 흔드는 것은 누굴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입니다. 헤이즈는 최근 하락의 배경으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에 연계된 구조화 상품, 그리고 그 구조화 상품을 만든 딜러들의 해지 활동을 지목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딱 3개입니다. IBIT, 그리고 구조화 상품, 그리고 딜러 해지. 헤이즈가 던진 문제의 요지는 이겁니다. IBIT와 또 유사한 구조화 상품과 연계된 딜러 해지가 시장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기계적인 대규모 매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계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겁먹고 파는 게 아니고 감정과 무관하게 규칙 때문에 나오는 매도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구조를 한번 짚어야 됩니다. 은행과 딜러는 ETF와 연계된 구조와 노트 같은 상품을 만듭니다. 상품을 팔았으면 반대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지 포지션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 구조화 상품에는 일종의 방아쇠가 걸려 있습니다. 가격이 특정 구간을 넘거나 빠지면 상품 조건이 자동으로 발동합니다. 예컨대 자동 상환이 일어나거나 낙인 배리어가 터지거나 쿠폰 조건이 바뀌는 식입니다. 그 순간 딜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품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해지 포지션도 급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정이 현물과 선물에서 대량의 그리고 즉각적인 거래로 튀어나오면서 가격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이 보험회사가 태풍 경보에 반응한 것과 비슷합니다. 태풍이 특정 등급을 넘는 순간 보험사는 감정과 무관하게 계약에 따라서 지급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시장에서 대규모 자산 매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딜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방아쇠 구간을 건드리면 좋든 싫든 계약 구조에 따라서 물량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설이 생깁니다. 원래 ETF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서 헤이즈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ETF 자체가 아니라 ETF 위에 얹힌 파생 구조가 새로운 전염 경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매도가 나왔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전통 금융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 구조와 만나면서 예측하지 못한 증폭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도 기관 투자 상품의 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배경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자라면 아주 지랄맞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더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점점 더 월가의 상품 구조에 반응한다. 우리가 과거에 비트코인을 해석하던 방식은 대체로 이랬습니다. 금리, 달러, 경기, 채굴, 해시, 장기 보유, 온체인 축적, 거래소 잔고, 그리고 차트.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월가의 상품 구조, 다시 말해서 구조화 노트, 해지 트리거, 딜러 리밸런싱. 이게 왜 무섭냐면 이 변수는 우리가 뉴스로 늦게 보는 게 아니라 차트에 먼저 찍히고 나서야 그 이유가 뒤늦게 해석되는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이즈가 은행 발행 상품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이 게임의 룰이 바뀌었으니까 분석 도구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를 연결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거래소 플로우를 위로 들어 올려서 청산을 터뜨리는 구조가 있고, 한편에서는 ETF 파생 구조의 딜러 해지로 아래를 끌어내리는 구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은 위아래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라는 겁니다. 완전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또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대체 이놈의 차트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 CME 갭입니다. 이 CME 비트코인 선물은 주말에 멈춥니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현물이 크게 움직이면 선물은 금요일 종가와 일요일 재개장 가격 사이에 이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84,000달러 부근의 상방 갭이 열려 있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갭은 언젠가 다시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일종의 자석처럼 작동하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게 갭이 반드시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떤 믿음이나 신앙처럼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채운다 못 채운다가 아니라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낙관론, 결국에는 채운다, 84,000달러 갭 채운다 라는 낙관론부터 보면 샘슨 모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이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도록 오랫동안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84,000달러 갭이 매우 빠르게 채워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양반의 논리는 기업 매수세가 바닥을 다져주는 구조적 지지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낮은 가격에서 계속 사들이면 결국 시장이 그 매입 단가 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프도 낙관 쪽에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 양반은 최근 71,000달러에서 발생한 하락을 낮은 유동성에 따른 통상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을 했고 비트코인이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한 뒤에 다음 주에 75,000달러 이상으로 올라서면서 CME 갭 방향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핵심 논거는 하락의 저점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추세 구조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판단이 지금 깔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론은 안도 랠리에 속아선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키스 앨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안도 랠리로 규정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양반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최우선은 수익이 아니라 자본 보존이다. 강세장이 돌아오기 전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세 전환이 확인되려면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69,000달러 이상 종가 마감이 먼저 나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간 시가 시간대 레벨인 87,500달러까지 유동성이 가격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앨런의 이런 조건들은 사실 이번 영상의 결론과도 이어지는데 누가 맞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오면 판단을 바꾸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기준점과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짚어본 핵심을 정리하면 이 7만 달러 공방을 구조로 해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위로는 얇은 유동성, 이 유동성 얇은 시장에서 플로우가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다. 또 아래로는 ETF 파생 구조에서 딜러 헤지가 기계적 매도를 만들 수 있다. 상방에는 지금 CME 갭 84,000달러라는 상징적인 논쟁 지점이 있다. 다만 갭은 목표가 아니라 조건부 경로로 보는 게 속편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스위치, 판단 스위치 3개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은 7만 달러가 넘었냐 못 넘었냐 이게 아니고 종가로 위에 머무는 수용이 나오느냐입니다. 위로 쏘고 내려오는 것은 플로우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마감하고 눌림에 다시 지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수요가 있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키스 앨런이 제시한 69,000달러 종가 조건이 바로 이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69,000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만 달러 위에 지지 확인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다. 그런데 지지 확인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숏청산과 롱청산, 이 양방향 청산 장세는 되게 레버리지 과열이 있을 때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 가격이 아니라 시장 내부 압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코인글래스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펀딩 레이트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지, 미결제 약정이 가격 상승 없이 급팽창하는지, 이 두 지표가 안정되고 작은 가격 움직임에도 청산이 도미노로 터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청산 장세가 끝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아서이즈가 던진 문제 제기, 결국 이겁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연계 구조화 상품의 딜러 헤지가 특정 구간에서 기계적인 매도를 만든다. 이 프레임이 맞든 틀리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가격 급변이 감정이 아니라 메커니즘, 구조적인 것 때문이라면 그 메커니즘이 약해지는 구간이 안정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크립토 퀀트에서 거래소 넷플로우를 보면 대량 유입 유출이 가격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또 포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서는 ETF 일간 순 유출입과 이런 데이터를 무료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심리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대량 매도 매수가 튀어나오는 패턴이 줄어드는지 그걸 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장도 어수선하고 내 마음도 어수선하고 정말 짜증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 과정에서 가장 지치고 또 나가떨어지기 좋은 국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캔들이 아니라 자금 흐름을 봐야 하고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읽어야 한다. 말은 좋고 그런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생기기 쉽다 보니까 참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라는 게 사이클이라는 게 돌고 돌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마음을 멍 때리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 멘탈이 좀 편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현명한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